11일자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실망하면서 반락하였고요. 원유는 동결안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기금속의 경우에는 드라기의 발언으로 상승하였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에서 하락하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였고요.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마찬가지 하락하였고요. 자,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탄올 수출이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갖다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한국 시장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물의 경우에 110에서 110.05에서 110.17, 그리고 10년물은 128.10에서 128.80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외환 시장은 FMC를 기다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환율 자체는 1198원에서 121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1940에서 197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 시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경제지표 부진 우려감에 하락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순매수하였는데요. 8,123개야 순매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지수 상승이 확대되었는데요.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플러스 0.84% 상승한 1969.33포인트의 상승 마감하였고요. 일본은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엔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1.26% 상승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의 인플레 우려감이 하락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춘절 소비와 이상 기후로 인한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이 7.5%를 보이면서 이 부분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정부 목표인 3%를 할수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였는데요. 그러나 장막판 ECB 통화정책회의와 토요일에 발표될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 부진 가능성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폭은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2.03% 하락했고 2804.35포인트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면서 보합권의 동력을 포함해서 출발하였는데요. ECB는 기존 금리를 0.05%에서 하향 조정하고 예금금리도 마이너스 0.30에서 마이너스 0.40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국채 매입 규모도 매월 6억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하였고 비금융권 회사채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예금금리 0.40% 아래로 보았고 국채 매입 규모는 700억 유로 확대로 보았는데 이보다 강화된 경기 부칙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의 증시는 2% 내외로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하지만 22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하나더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드라기 총재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형태의 해석이 되면서 급격하게 매물을 내놓았는데요. 시장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의 유지였는데 22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일부 기술 섹터의 상승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ECB의 강력한 부양책에 의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ECB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유럽 증시가 크게 위축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하였는데요. 시험평가사인 무디스 또한 이번 ECB 추가 완화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발표가 나오는 등
주요 기관들은 이번 ECB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표했던 점도 주가지수 하락폭의 확대 원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전일 이세돌 부담가의 바둑 경기에서 또다시 승리한 알파고의 영향으로 알파벳과 반도체 업체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상승으로 주가 하락은 줄었는데요. 또한 드라기 총재의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에 금융섹터가 하락을 줄이거나 상승한 점도 주가 지수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03%, 16,995.13%, S&P는 플러스 0.02%, 1989.57%,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26%, 4662.16포인트 등에 마감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시장 한번 살펴보는데요. 유엔 달러가 드라기 총재 발언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엔 달러의 경우에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하지만 22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유엔 달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유엔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하다 하락으로 전환하였고, 달러엔의 경우에는 22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 가능성에 달러 지수는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봄철 전기 시설 점검이 다가오면서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또한 각국의 산유량 동결 합의 가능성이 이란의 반대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하락의 요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22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상승하였는데, 여기에 20일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에 달러 지수가 크게 하락한 점도 금가격의 상승 요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국의 무역 수지 둔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점도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20일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인한 달러와 약세로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곡물 가격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와 수출 보고서 호조도 상승했는데, 특히 옥수수 수출량이 지난 4주 평균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곡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한편으로 미 서부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밀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발표된 22 통화정책 회의는 실질적으로 시장금리 자체를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30%를 10% 이내는 마이너스 0.40%로 낮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채 매입 매월 600억 유로를 100억 유로 증가한 700억 유로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예상보다는 강력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기준금리는 0.05%에서 0%로 하향했고요. 예금금리, 예치금리는 마이너스 0.30에서 0.30% 하향되었고, 한계대출금리가 0.30에서 0.25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는 매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되었고요. 재산 매입 대상은 투자 등급 회사채를 갖다가 포함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국의 주요 증시는 2% 넘게 상승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유로엔 달러 자체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에 있었던 20일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에 의해 가지고 시장 자체는 급격하게 하락 전환해 버렸는데요.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시장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을 제시하는 반응을 기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갖다 기대한 것인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버렸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추가 금리는 없다라고 발언이 나옵니다. 실망 매물이 크게 유입되는데요. 주요 증시는 2%대 상승분을 갖다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유로엔 달러도 크게 상승하게 됐는데요.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매입 기간을 2017년 3월까지 연장했고, 필요하면 더 연장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는 현재 수준, 그리고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 그리고 서베이는 현재보다 약한 성장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TLTRO가 2가 시작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회사채의 매입은 2분기 말부터 시작할 거.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그 기대한 바와는 다른 형태의 발언이 났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주요 증시는 충격을 받으면서 크게 하락했고요. 그러나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통화 정책으로만 경기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 G20 회담의 정책 공조를 통한 재정 정책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시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제외하면 TLTRO의 경우에 은행들의 대출을 부추기면서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매입 규모 확대를 감안하면 유로엔 달러의 경우에 하락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전에도 이 시비에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면서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 그 미국 증시를 갖다가 상승 주도했던 반도체와 일부 기술주 등을 갖다가 살펴보겠는데요. 알파고의 영향으로 알파벳과 일부 기술주들이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경기에서 또다시 구글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알파벳은 상승하였고, 인공지능 수혜로 일부 반도체들도 상승하였습니다. 알파벳이 플러스 0.93, 인텔이 플러스 1.25, 그리고 TI가 플러스 1.35, 시게이트가 플러스 2.16, 브로드컴이 플러스 1.73, 퀄컴이 플러스 0.13 등의 상승을 보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금융섹터는 상승하거나 하락이 제한되었습니다. BOA가 플러스 0.99, 시티그룹이 플러스 0.53, 골드만삭스가 플러스 0.74, 웰스파고가 마이너스로 0.57 등의 혼조 양상을 약간 보였고, 유가의 하락으로 관련주들은 하락했지만 특히 파이프라인 등 원유 서비스 업체들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킨덤 모간이 마이너스 1.56%, 그리고 월리엄스 컴퍼니가 마이너스 8.26% 등의 하락을 했다 보이네요. 자, 그리고 경제 지표가 몇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 자체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27만 7천 건보다 감소한 25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주평균도 전주 27만 건보다 감소한 26만 7,500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1.8%보다 상승한 2.3%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는 춘절로 인한 소비 증가와 온난화로 인한 자판 부진에 따라 상승한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이 7.5%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 정제유의 감소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원유 재고가 전주에 1040만 배럴보다 증가폭을 감소한 390만 배럴 증가에 그쳤는데요. 특히 가솔린이 전주 150만 배럴 감소보다 큰 45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정제유도 전주에 290만 배럴 증가와 달리 110만 배럴 감소로 발표되었는데요. 원유 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솔린과 정제유의 재고 감소로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4일 2.2%와 동일한 2.2로 전망을 했는데요. 영국의 제조업 생산이 전월 마이너스 0.3보다 개선돼 0.7%로 증가가 발표되었고, 산업 생산도 전월 마이너스 1.1보다 개선돼 0.3의 증가로 발표됐습니다. 1월에 도매 재고는 전월 0%보다 개선돼 0.3% 증가로 발표되었고, 세부 항목으로 1월에 도매 재고 판매 비율은 전월 1.33개월보다 보다 증가한 1.35개월로 발표되고 말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의 경우에는 플러스 4.90%, 38.29달러로 보이는데요. 이 시비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유로엔 달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발표 후에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유로엔 달러는 하락폭을 축소하였고, 달러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특히 달러엔의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13.4엔까지 올랐었는데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달러 지수는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줄여놨습니다. 국제유가의 강세로 대부분 신흥국 상품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요. 다만 뉴질랜드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달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1%, 달러의 남아공 란드화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41%, 달러의 러시아 루블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59%, 달러의 브라질 헤아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6 등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가솔린과 정제유의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원유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데요. 또한 이라크에서 오는 20일 모스크바에서 산유량 동결을 위한 해당 개최 소식에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더라고 발표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하지 못했는데요. 금 가격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달러화 강세로 하락했는데, 또한 이슈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확실시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커진 부분도 그 영향을 다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일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일 한국국제선물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금통위 이후에 4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석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했지만 이후에 22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그 실망감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없다는 점과 미국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부각시킨다 할 수 있는데요. 전일 미국과 독일 금리가 ECB에서 금리 인하 단행에도 상승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매수 포지션이 외국인의 롤오버가 이어지면서 금일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전일 하락에 따른 되돌림과 주요 이벤트 이후의 소강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입니다. 결국 3년물은 110.05에서 110.17, 10년물은 128.10에서 128.80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외환시장 전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DF 환율은 1205.80원으로 왔다 보였고, 전일 서울한시가 1203.50원으로 마감하였기 때문에 전일 대비해서 약 2.30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유가가 재차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그 유가가 재차 하락했다는 점 자체가 달러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단행함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다는 점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없다는 점에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력이 정대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통위는 22 이후에 이제는 시선을 갖다가 FMC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금일에는 주요 이벤트가 끝난 후에 소강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의 달러원 환율은 1205원 내외에서 움직여간다 볼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98에서 1210원의 내외에 움직여간다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한국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중국 증시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MSCI 한국지수는 플러스 1.66% 상승했지만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241 계약 순매도하면서 0.70포인트 하락한 243.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한산지수로 약 1963포인트 되는 수준인데요. NDF 달러원이 환율이 1개월물 자체가 1207.15원으로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한시가 1203.5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약 3원 정도의 상승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ECB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전일 한국 증시가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승이 컸기 때문인데요. 반면 토요일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등의 주요 경제 지표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중국 증시의 방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전일 2% 넘게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이 시비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반응하며 반등을 줄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에 보도되었던 중국 국유기업 및 국부펀드가 11일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매수를 통한 정치 개입설이 실제 진행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날 중국 증시가 실제 은행주 위주로 상승을 한다면 중국 증시의 안정 가능성이 한국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국 증시가 변화가 없거나 하락한다면 한국 증시는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변화에 따른 한국 증시가 변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1940에서 1975포인트 정도의 레인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분명히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 후강의 가능성이 약간 보합세 자체가 보일 가능성도 연장 플레이 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자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 연속 동결했는데요. 한국은행은 3월 기준금리를 1.50% 동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5로 동결하고 지난해 6월 이후에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첫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발생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 하는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대처에 대해 가지고 기자회견 내용을 관련해서 요약한 건데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부작용 사례, 그리고 국내 가계 부채 악화, 외국인의 투자금 유출 우려, 그리고 가계 부채가 작년 말 기준에서 1200조 원 수준인데 저금리 기조고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거래 증가 등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방송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10일, 20일 통화정책회의, 15일 BOJ 금융정책위원회, 17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 동결 자체를 다시 예측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큰 폭의 상승입니다. 중국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2.3% 상승했는데요. 수치가 YY 기준에서 플러스 1.9%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19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라 할 수 있는데요. 2월 춘절 효과에 따른 신선 채소가 YY 기준에서 플러스 30.6% 증가했고 돼지고기가 25.4%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9% 하락했는데요. 4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철금속은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12.9%, 연료 및 동력은 마이너스 10%, 비철금속은 마이너스 9.1% 등을 보였고요. 중국의 철강 업종의 강도 높은 부진에 따라 금속 덤핑가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우디 관련된 기사입니다. 사우디가 80억 달러 차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80억 달러, 약 9.7조 원 규모의 차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해외은행에 대출 제한서를 제출했고요. 10년 내에 첫 해외은행의 차입인데요. 저유가에 따른 재정의 악화, 지난해 980억 달러, 102조 원 규모의 재정 객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추진한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의 IPO 역시 자금 조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유 생산량 감축 없이 저유가 기조를 버티려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오펙의 감산 요구에도 생산량 동결 이상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자, 다음은 코스피 대형주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전일 코스피는 1969.33포인트 플러스 0.8포인트, 코스닥은 687.60포인트 플러스 1.17에 마감한 바 있는데요. 코스피가 외국인이 상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6,430억으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를 1.05%, 5,268억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2015년 5월 이후에 금액 기준엔 최대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중형주가 플러스 0.44%, 소형주가 플러스 0.35%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201원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14원을 하락했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환차 이익 증가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2.60%, 그리고 한국전력이 플러스 1.05%, 네이버가 플러스 4.44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산업별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기전자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먹구름, 연초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자신문의 기사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위기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PC와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제품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칩 판매량이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조사 자료로 보면 지난 1월에 세계 모든 지역의 반도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S7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갤럭시 S7이 출고가 83만 6천원, 전자 S6보다 2에서 6만 정도 싸다라고 밝혔는데요. 갤럭시 S7이 32기가가 83만 6천원, 64기가 88만원, 그리고 S7 엣지가 엣지 32기가가 92만 4천원, 그리고 62GB가 96만 8천원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으면 50에서 70만원 사이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트렌드인 가격 인하 현상을 고려하면 카메라와 게임 등의 제공 기능을 갖다 강한 것으로 일단 해석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관련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사회에서 OLED 투자를 갖다가 결론 짓나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시장 주도권과 수익성 문제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1일 당일 주주총회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파일럿 형태의 소규모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테라세미콘이나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꼭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선기계 건설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영업이익은 5천억 목표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부터 해양 플랜트 공사가 통제 가능 범위에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도 예정인 9개의 해양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최소 5천억 원, 신규 수준은 108억 불, 상선에서 60억 불, 해양에서 40억 불, 특수에서 8억 불이 목표이고, 현실적인 수준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지만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할 것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매출은 11조 원 수준에 맞추고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3만 명 수준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만 명 수준인데 1만 명 정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연간 매출은 12조에서 13조 원을 가정할 경우에 5천억의 영업이익은 OPM 마진 자체가 3.8에서 4.2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효과와 충당금 할인을 갖다가 고려할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낙관적인 목표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현재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 공작기계 인수 구조의 윤곽이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두산 공작기계 사업 부분 인수 금융 구조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현대증권, 우리은행 등의 세 곳에서 전체 금액의 60%인 6,750억 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550억은 MBK 파트너스가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인수금융 추진까지 마무리되면 잔금 납입을 갖다 포함한 인수자금이 조만간 최종 완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아반떼 스포티지를 중국에 동시에 출고합니다. 중국의 반등을 갖다 모색하는 건데요. 현대기아차가 2월까지 크게 감소한 중국 판매 반등을 갖다 위해서 아반떼 스포티지를 동시에 출시합니다. 현대 판매 비율은 2위에서 3위에 해당되는 모델인데요. 현대기아차가 볼륨 모델 신형 동시 출시로 판매량 반등을 갖다 모색하고, 특히 기아차 스포티지의 경우에 현재 수요 상승을 갖다 이끌고 있는 소형 SUV인 만큼 판매호조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기아차를 갖다 보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레저와 미디어 쪽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새누리 나성민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갖다 발의했는데요. 그 개정안은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 공문을 면세점 기업들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관세청장과 면세점 사장단에 3월 4일 간담회를 앞두고 관세청장이 각사에 발표한 면세점 제도 운영 방안 문건에 의하면 희망 기업이 면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광객 증가 및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면세점을 추가한다라는 문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신규 특허권 추가 발급 시에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영업 지속 가능성이 생겨야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점 제도 개선 구청에도 열리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이로 인해서 면세점 관련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당일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소매유통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점이 2017년 2,000억 목표라는 형태의 기사인데요. 영업 면적 같은 경우에는 11,413평으로 지하 6층에 지상 9층 규모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620억 원, 2017년에 2,000억 원, 개점 첫 해의 매출의 30%를 외국인으로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김포점에 이은 현대백화점의 두 번째 아울렛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매출 및 이익 기여도에 대한 빠르게 높여갈 전망인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매 유통 쪽 세트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장주라고 여기고 지금 현재 계속 저도 보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시마다 보유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예, 게다가 올해 그러니까 본격적인 궤도 성장 자체가 더더욱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임종영 위원장이 금융권 개인정보 그리고 신용정보 단일 추진을 한다라고 뉴스핌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여러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권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을 단일화하는 개정안을 갖다 마련키가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은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 인터넷 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 자체는 대표적인 게 K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혜이기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단일화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무조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사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뉴스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 52개사가 슈퍼 추정대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은 내곳에 불과하고 신사업 진출 없이 배당을 갖다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요. 자, 요것과 한번 관련해서 보면 되겠고요. 자, 인공지능에만 33조 쏟아부은 구글의 힘. 그러니까 이세돌은 패차가 없었는데 역부족. 정부 이제서야 AI의 지원에 나서라고 하는데요. 뭐 300억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일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DST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가가 있는데 DST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 관련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좀 이 상승폭이 좀 가파랐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면 끝물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실탄 아껴둔 하는이라는 건데요. 9개월째 1.5% 동결, 유가 반등 긍정신호 일단 지켜보자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S7 오늘 그러니까 50개국에서 동시 출시가 예정됩니다. 카메라에 듀얼 픽셀 센서를 갖다가 세계 최초로 적용했고 고속 충전, 방수 그리고 S6보다 싼 83만 6천원부터라는 건데요. 네, 갤럭시 S7과 관련된 건 실질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 기업하고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일 주요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7이 출시가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플래그십인 스마트폰 갤럭시 S7을 3월 11일에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S7 시리즈는 일반형과 엣지형으로 구성되고요. 갤럭시 S6와 디자인이 같다고 밝혔는데 차이점은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터리 용량 또한 18% 늘어난 3000급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갤럭시 S7의 경우에는 700유로, 약 95만 9천원이고요. 갤럭시 7 엣지의 경우에는 800유로, 약 109만 5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섹터는 스마트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련 종목은 삼성전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 주총대회입니다. 3월 11일 슈퍼 주총대회인데요. 현대자동차를 갖다 비롯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신세계,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주총이 한꺼번에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주총이 매년 3월에 금요일에 대거 집중이 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봐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들의 권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상장사 소액주주는 주총장에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관련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신세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외 23개 노선의 운수권을 갖다 국적항공사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선 중에는 인천과 이란, 테헤란 노선을 갖다가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갖다 신청해서 경합을 갖다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한편으로는 국적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갖다 띄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4개 시중은행의 삼성페이 제휴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오는 11일 삼성페이 제휴 서비스를 갖다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일부터 기존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갖다 포함해서 총 5개 은행에서 삼성페이를 갖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관련 섹터는 삼성페이 관련주 보시면 되겠죠.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은행 쪽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건 CD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ITX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갖다 가지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있습니다. 예, 뭐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네요. 이번 박람회는 150개에서 500개 부스 규모로 개최가 되는데 다양한 낚시 관련 용품 및 아웃도어, 레저 용품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일 바디텍 매드가 보호해석이 해제가 되는데요. 바디텍 매드의 주식 898만 2,498주가 보호해석에서 해제가 됩니다. 관련 종목은 바디텍 매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펜젠인데요. 펜젠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당일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었고요.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확정 공모가 자체는 16,500원이었는데요. 총 공모 주의수는 150만입니다. 일반 공모 청약률 자체가 1073대 1을 갖다가 보일 만큼 좀 흥행성 자체를 갖다 가지고 있던 기업입니다. 액면가는 500원인데요. 관련 섹터는 바이오시밀러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에 그러니까 상승 적중률 자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 그러니까 AP 인공통신인가? 뭐 아무튼 그 기업 같은 경우에 빠졌다가 다시 지금 제자를 갖다 회복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다음은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성우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성우전자 추천 진짜 간만에 나온 거예요. 이거 한 4년, 5년만 나왔고요. 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인 메탈프레스 공정에 확대 적용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부문의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MD 타입의 판매량 증가로 실드캠, 스마트폰 EMI 차폐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자폐 기술 자체를 갖다가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이로 인한 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리포트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억으로 한 4년 된 것 같아요. 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게요. 자, NH투자증권에서는 아이센스를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센스에 대해서 혈당 측정기 시장 성장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 채널 확보로 외형 확대 및 이익률 개선세를 기대했고요. 2016년 연결 가이드 매출액이 1,300억 원, YY 기준에서 플러스 27.6%, 그리고 영업이익은 270억 원, YY 기준에서 25%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전망했습니다. 작년 9월에 연간 3억 개의 생산 캐파를 갖춘 현직 공장을 완공해서 중국 시장에 직접 공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인허가 과정을 고려한 가동 시점 자체가 2017년 상반기인데 라인 증설 시에 최대 18억 개까지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 아이센스의 중국 쪽 그 매출 성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 혈당 측정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중국 쪽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예상 실적 자체가 이 정도 가이드였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뭐 본격적인 추천 자체는 현재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 규정상 그 3개 종목 자체에 추천을 갖다가 한다라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3개 종목들 자체가 목표가가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목표가, 편입가, 손절가에 대한 제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주요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 주요 공시인데요. 그 주석 엔지니어링이 SK 하이닉스와 92.25억 원, 25억 원, 매출액 대비 6.57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반도체 제조 장비 지금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진테크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랑 그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플렉스컴입니다. 플렉스컴이 그 종속회사인 플렉스컴 그 베트남이 저희 공장 그 부동산 설비 일체를 갖다가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측면인 것 같죠. 네.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제대열로부터 그 분리 또는 증식되는 세포를 포함한 발달성, 만성 폐질환 치료제 조성물과 관련해서 그 캐나다에서 특허권을 갖다가 취득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관련된 기사입니다. 엑세스 바이오가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임상 시험 단계 진입이라고 합니다. 그 엑세스 바이오는 대표적인 말레리아나 이런 쪽에 하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배당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굳이 제가 리딩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마감 후에 주요 공시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한올바이오파마는 현재 그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이라 합니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조회 공시 답변이 났는데요.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현재 신규 시설 투자를 갖다 검토 중에 있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라이센스 아웃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약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 전에 제가 그 밸류체인스 회원 단톡방을 통해서 그 한올바이오파마 NDR 관련된 그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께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래도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린 바 있는데요. 자, 부강약품이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칼베 인터내셔널과 168억 원, 매출액 대비 11.86% 규모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정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키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SK와 그 관련된 공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DSK가 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김태구, 이미숙 씨가 보유한 210만 주, 200억 원의 규모의 프로톡스 1호 조합으로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예정 소유 비율은 32.3%고 변경 예정일은 2016년 당해 3월 29일입니다.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략 그리고 그 중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방향성 자체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도
조금 편안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금요일이고요. 시장 자체가 중국 증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밸류체인스 오전 그러니까 밸류체인스는 이게 방송을 갖다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방송을 갖다가 그 세 분이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얼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네. 자, 아무튼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있다가 오전장 특징주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였습니다.